예. 네, 감사합니다. 예, 소개받은 대로 제주 열방대학에서 섬기고 있는 진영욱 간사이고요. 아까 우리 최경재 간사님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야 뭐 사실 별로 한 거는 없고요. 전체 진행하고 책임지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해 나가시는 우리 간사님이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늘 존경스럽고요. 또 함께 같이 가정사역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 파주에서도 이렇게 학교 한다라고 할 때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되게 기뻤어요. 되게 기쁘고 그것도 감사하고 제주 열방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이런 가정사역들에 대한 마음과 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학교가 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주 학교도 제주 학교지만 또 파주에서 진행하는 가정상담학교가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또 잘 되고 또 이 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이웃을 그리고 열방을 부욕해 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이제 가정 또 가족 결혼과 가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일차적인 거는 나의 행복 또 나의 어떤 부유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그게 일차적인 부분들은 채워져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학교에 보내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내면을 자라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또 이것을 넘어서서 아직도 세상에는 이런 기회조차 없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이 과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이웃과 사람들을 또 섬길 수 있는 좋은 또 도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하고 내일 이제 원가족 이해와 가족 시스템 강의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강의는 앞으로 이제 계속 매주마다 진행될 그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뼈대를 세우는 시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양한 강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들은 좀 더 이제 숲을 보는 거고요. 이 원가족 이해와 가족 시스템은 전체 좀 나무를 보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양식들, 또 행동 패턴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를 이해하고 또 그 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오늘과 내일 강의를 들으면서 어쩌면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또 오래전 일, 또 묻어두었던 것, 어쩌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과거 일이고 다 지나갔는데 지금 와서 뭐하러 이렇게 덜쳐서 또 이렇게 속상하게 하냐고 사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다루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그런 상처에 기인한 많은 행동들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배우자가 그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 또 다른 갈등과 어려움이 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고 또 해야 할 내용들은 많은데 어쨌든 오늘과 내일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나의 어린 시절의 성장기, 그리고 그 성장기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주로 이제 주어졌던 메시지나 이런 어떤 훈육의 형태, 그런 다양한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뭔가 생각되어지고 아니면은 뭔가 다짐하고 맹세하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으로 형성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대부분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알아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 맞아 그때 그런 생각했었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찾아갈 때 나의 어떤 행동과 말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고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제 진행하면서 좀 달려가야 할 것들이 좀 많은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프린트물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종종 이렇게 그 PPT 화면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화이트보드가 필요하면 제가 이제 보드를 써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이해하기 좋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뉴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족이란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가족이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어 가족 규칙과 역할, 세력, 구조, 의사소통의 유형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사회적인 최초의 체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가족이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는 가족 규칙과 역할, 세력, 구조, 의사소통의 유형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사회적인 최초의 체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특히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으로 이끄시고 또 그들을 통해 태어난 자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기본적인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은 가족이라고 하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부부와 가족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 구조 안에 볼 수 없는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가족 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서로 관계하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들을 서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 가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어른들하고는 또 예를 들면 친정이나 시댁이나 이런 분 어른들하고는 어떻게 관계해야 할지, 또 세상과는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때로는 교회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재정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또 자녀가 태어나면 또 자녀들의 양육과 훈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해서 다양한 규칙들을 부부가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가정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규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또 자녀의 역할이 있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 힘과 어떤 세력이 있어요. 권위가 있죠. 그거에 따라서 세력이 아니면 힘과 권위의 구조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어, 예를 들면 건강한 가정 아니면 건강하지 않는 가정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조. 그래서 이게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인지 아니면 순기능적이고 건강한 가정의 구조인지를 앞으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러한 역할과 규칙과 세력과 구조를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내지는 대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유형이 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가족 안에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은 마치 아름다운 심포니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연주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한 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이 가족 체계가 변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들게 되면 점점 그 가족 체계는 역기능적인 체계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각자 생존을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삶의 문제, 양식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가족은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져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되냐? 일차적 욕구가 뭐냐? 바로 안전함을 제공해야 되고 또 충분한 휴식을 또 쉼과 휴식을 제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은 서로 안에 욕구들을 채우면서 필요들을 채우면서 내면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가정이 안전하지 않고 불안하다면 가족 구성원들은 뭘 경험할까요? 사실 저희 가정, 저희 원가정도 사실 이런 안전을 별로 누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아버지의 일방적인
그런 폭언이나 또 폭력이나 이런 학대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성장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늘 불안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은 나에게 있어서 안전한 장소가 되기보다는 위협적인 장소. 그래서 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이렇게 떠들어 많이 다녔던 저희 어린 시절 이렇게 성장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성장하거나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거나 또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가정은 쉼과 휴식이 반드시 보장되어져야 되고 또 이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사실 음식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고 1차적인 욕구는 채워지겠죠. 더 나아가서는 그 음식과 영양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환영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많이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또 다르게 또 이야기해 보면 그냥 음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양, 이 음식은 예를 들면 부모가 아니면은 엄마가 맛있게 정성을 들여서 요리를 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 이상의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 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 먹는 거가 잘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안에 늘 허기지고 뭔가 부족하고 또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는 뭔가 자꾸 채워야 되는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도 사실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 가운데 애정과 사랑이 충분히 서로에게 일차적으로 충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첫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가족 안의 역할과 규칙과 세력과 구조, 의사소통이 잘 순기능적인 체계로 만들어져 갈 때 그 안에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안전함과 휴식과 영양과 애정을 통해서 아, 내면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가족 체계, 가족 시스템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화이트보드를 조금 공유하고요. 제가 하나의 예를 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보드 보이시죠? 예, 예. 네, 보이시죠? 화이트보드 공유돼 있어요. 네네, 네, 예. 네네. 가족 시스템, 가족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의 사례를 드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하나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어, 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는 16살 된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부부에게서 가장 큰 고민은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딸이 가출하는 것입니다. 아, 이 가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이 딸의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더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정기적으로 가출하는 이 사춘기에 있는 딸을 손잡고 상담실에 찾아간 거죠. 예, 그래서 상담자의 도움을 통해서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현재 이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주요 역기능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딸의 모습들을 보면서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아마 어쩌면, 저 딸이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과 아내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딸이 이제 가출하는 문제를 통해서 부모에게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걱정을 이제 끼치는 것들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 가족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딸이 문제야, 이 가출하는 딸이 문제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가족 체계 안에 이 딸이 가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만 이 딸의 문제를 진짜 우리가 다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적인 거는 뭐냐면, 1차적인 거는, 이 아이가 문제예요. 이 아이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부모의 입장이겠죠. 부모는 1차적인 생각 가운데서 이 딸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바랐던 마음이 상대적으로 컸겠죠. 그래서 어쩌면 상담자에게 이 딸을 데리고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 딸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가족 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좀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는 정기적으로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갈등이라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폭언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모습도 때로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집 안에서 거주할 수 없는 어떤 때에는 남편이 약 2년 동안은 아내와 별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별거의 기간을 다시 이제 좀 조정하면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이 부부에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체계 안에는 어떤 감정의 정서가 많이 자리 잡고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딸이든지 아니면 남편과 아내, 또 부모의 입장이든지 간에 이 가족 체계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이슈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별거를 할 만큼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제때제때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감정은 뭘까요? 그건 바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안이, 예를 들면 이 불안의 정도의 척도가 0에서 10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이 갈등이 있을 때는 불안 고조가 가중되잖아요. 예를 들면 7, 8 이러한 불안의 정도의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그 문제를 잘 다루고 갈등 해결이 되면, 문제는 이제 이 불안의 지수가 점점 내려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딸의 가정에게는, 또 이 부모님에게는 이 불안 지수가 내려가기도 전에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서로 안에 어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 정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한 6, 6에서 한 7, 8 이렇게 계속 이런 불안에 대한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만성적인 거죠. 그래서 이 가족 체계 안에는 가족 구성원들 누구나가 다 이 만성적인 이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 이 가족 체계 안에 동일하게 이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 감정을 느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가정 안에 있으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도 복잡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죠. 근데 이제 친구가 이런 친구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영화도 보고 또 재미나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집에 들어갈 타이밍을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아빠한테 이제 미안하고 또 죄송스러우니까 차일피일 이제 집에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한 며칠이 된 거예요. 며칠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두 분의 그런 갈등과 싸움에 집중돼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딸이 집에 없는 거예요. 가출하고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그동안의 어려움은 두 사람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제일 큰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이 두 분에게 있어서 큰 이슈는 뭘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자식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있었던 이 갈등들을 잠시 이 수면 아래로 이제 잠시 보류하고, 지금 가장 큰 시급한 게 뭐예요? 딸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딸을 친구 소송해가지고 찾으러 간 거죠. 그래서 딸을 찾아서 이제 집에 데리고 왔는데, 사실 딸은 자신이 가출한 것 때문에 부모에게 어떤 굉장히 혼나거나 후중을 듣거나 그런 위축된 마음으로 사실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근데 집에 와서 돌아와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굉장히 자기에게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혼을 나기는커녕 오히려 엄마 아빠가 더 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싫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 아빠의 입장에 있어서는 딸이 이제 이 가출하고 다시 이제 부모님이 찾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을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부부관계에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문제보다는 한동안 이 딸에게 집중하면서 이 딸을 관찰하고 그리고 필요가 뭔지 물어보고 채워주면서 그러니까 마치 이 딸이 더 이상 가출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이 부부에게 있어서 생각되어졌던 것들은 뭘까요? 한동안 엄마 아빠가 이 딸에게 잘해주고 또 딸도 엄마 아빠가 보니까 생각 외로 나에게 잘 대우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가출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부모가 느끼는 거는 뭘까요? 우리 집의 문제는 해결되었겠구나. 해결되었다 이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의 문제가 다시 일어나게 될까요? 당연히 그동안 잠잠해 왔던 엄마 아빠의 문제가 다시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서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가족 체계 안에 느끼는 감정 정서는 뭐냐? 바로 불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딸은 집안에 있지 못하고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적인 문제로 이 가정 안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가 알게 된 것,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역동 또 상호작용,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이 가족이 가족 체계가 역기능적으로 움직여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처음에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딸이 가출함으로 인해서 이 딸이 경험하게 된 것은 뭘까요? 물론 혼나는 거, 엄마 아빠에게 꾸중 듣는 거 생각했지만 그런데 의외로 엄마 아빠 사이가 좋고 또 자신에게 대우를 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은 처음에는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점점 이 가출의 이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친구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약간의 문제만 일으키면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딸이 이 가정 안에서 했던 역할은 뭐냐면은 문제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만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잠깐만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면 누가 좋아져요?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감정 정서를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아도 되고 또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또 결과적으로 더 큰 것은 더 큰 이득은 뭐냐? 바로 엄마 아빠가 나에게 집중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애정과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만 일으키는데 너무 이 딸에게 있어서 얻는 것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은 이 부모님의 사이를 좋게 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충성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상담이나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케이스들, 특히 그런 자녀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참 자녀들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걸 봐요.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게 부모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불안의 어떤 요소가 가중되는 그 문제를 빨리빨리 무마하고 해결하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아이들의 어떤 성향들 또 자녀들의 성향들이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출했던 이 딸은 자신의 그 부모님의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에 대한 충성심 또 우리 부모님의 관계를 좋게 하고자 하는 그리고 가족 체계 안에 이런 불안의 정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자신이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족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다이내믹한 이런 상호작용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부모에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담자가 이 부부에게 사실은 이 부부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딸의 문제가 컸잖아요. 자신의 문제보다는 부부의 문제보다는 딸의 문제가 커서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실에 갔는데 오히려 상담자는 이런 가족 체계 안에서 이 딸이 가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배경은 이 문제화가 됐던 거는 보이지 않는 충성심이어서 우리의 가족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련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자는 이 가출한 이 딸보다는 누구를 먼저 상담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이 부부가 그것을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투거나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 딸의 가출의 문제와 별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담자가 하는 이 가족의 역기능적인 가족 체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아, 이 딸이 가출하는 것이 단순히 그 아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아, 우리 가족의 문제구나. 엄마 아빠가 다투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불안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이 딸이 우리의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문제를 일으켜. 그런데 엄마 아빠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 이 딸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엄마 아빠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안에 갈등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관계가 개선되고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1차적인 요소들이 제거되니까 또 이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 요소들이 제거되니까 더 이상 딸은 가출할 이유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안 생기겠죠. 예. 그래서 이 가족 체계 안에 그런 엮이는 가족 체계 안에서 패턴화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부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딸도 그 가족 체계 안에서 내면의 어떤 역동을 통해서 반응했던 또 잘못되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이 가족이 성장하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잠깐만 치우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를 유지하고 있고 딸은 계속해서 가출하게 되고 또 그 가출하는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자기를 찾으러 왔다면 이거에 대한 이 딸이 성장기에 경험한 갈등 해결의 그러한 주요 이수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딸이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안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 네. 그렇게 될 때 이 딸이 쉽게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가출. 어떤 게 더 선호할까요? 당연히 가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항상성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항상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음. 이런 부부 관계 안에서 약간의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이슈 때문에 서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약간만 문제를 일으키면 이 남편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시절에 자신의 부모님처럼 자신을 찾으러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네. 어, 부부관계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슈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 불안이라고 하는 이 감정 정서를 경험하게 될 때 이 딸은 이 문제를 일으킴으로 해서 남편이 자기를 찾으러 오고 그래서 마치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오면 못 이기는 척하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가 잘해줬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남편도 한동안 아내의 눈치를 보겠고 또 남편도 한동안 자기를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치 이 가정 안에 문제가 어떻게 돼요? 사라진 것처럼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부부관계 안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 가족 체계 안에 불안이 가중되면 또 이 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쉽게 집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항상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담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족 체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지우고 다시 제 강의로 들어가게 되면 PPT를 공유하겠습니다. 요 상담에 대한 사례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더 부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 시스템,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체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가족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체계는 이 가족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상호 의존적인 움직임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엄마도 한 사람의 체계죠. 아빠도 한 사람의 체계예요. 그래서 체계와 체계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걸 기능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좀 더 기능적인 아니면 역할적인 이런 것들로 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한 사람의 체계죠. 왜냐하면은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한 그 시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밴 습관이 있잖아요. 삶의 양식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체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도 동일하게 예, 그런 자신만의 원가정 안에서 성장하면서 만들어 온 나름의 행동 양식이 있겠죠. 그래서 이 체계와 체계가 만나서 한 체계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 체계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부모, 자녀,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자녀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중학생, 사춘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부모, 자녀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부모,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 이제 두 명, 세 명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형제 자매 이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요런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란 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흰 배경은 전체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가족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부부 하위 체계가 있고 부모 하위 체계가 있고 부모 자녀 하위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하위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하위 체계들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기능적으로 좀 보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부는 이 건강한 부부 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때 부부가 만들어가야 할 역할 내지는 초점은 뭐냐면은 상호 지지, 또 협동 관계, 또 서로가 독립적이면서도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서로가 조율해 나가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세워가고 성장해 나가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상대방의 내 배우자의 그러한 인격과 자존감과 자존심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족 전체 안에 이런 부부 관계가 있었다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면 자녀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린 자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가족을 이끄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 그래서 가족 이 전체를 바라볼 때 가장 상위에 올라와야 할 가족 체계는 뭐냐? 바로 부부 하위 체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부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 하위 체계가 형성되죠. 이때는 부모가 정권을 가지면서 이 자녀의 성장과 또 자라갈 수 있도록 통제권을 가지면서 이 바운더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가지면서 이 아이를 돌보고 케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한 관계가 어릴 때 잘 형성되면 나중에 아이가 성장하면 이제 부모, 자녀, 하위 체계가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초점은 뭐냐면은 더 이상 부모의 권위로만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만 이 자녀를 이끌어갈 수 없는 단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 세대하고 이 부모 세대가 순기능적이고 건강한 이 하위 체계를 만들어 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뭘 잘해야 될까요? 소통을 잘 해야 되겠죠. 대화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가정 안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또 중학교 2학년 이제 사춘기를 막 지나간 또 사춘기에 접어든 이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요. 이 부모 자녀 하위 체계에 있으니까 부모에게도 굉장히 역동이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교회 주일날 가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비대면 하는 데도 있지만 또 사실 저희는 이제 작은 교회라서 다 이제 같이 가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이제 실랑이를 벌이면서 이 세대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형제가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으면 형제 자매 하위책에서 서로 출생 순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족 시스템, 가족 전체 안에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에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영향을 줘요. 주죠. 네. 그리고 영향을 주면서 그가 한 반응에 대해서 내가 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받죠. 어제 우리 자녀가 교회 갈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네. 하민아, 일어나서 얼른 씻어야지,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반응은 뭐예요? 얘가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교회 가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그렇게 안 됐어요.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의 행동이 저에게 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주죠. 줘요. 그러면 저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속에서 부글부글하는 네. 분노의 마음과 더불어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통제해서 일어나게 하는 거가 제가 또 원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되면 서로 안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뭐가 일어나게 돼요? 역동이 일어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이는 네. 아이대로 계속 누워 있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강렬하게 다가오게 되고, 저는 그 강렬한 그 아이를 어떻게든 일으켜서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 무언의 압력이 서로 작동하면서 충돌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데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 그 한 부분이 아들하고 저하고 관계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두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영향을 통해서 우리 아내에게 또 큰 누나에게 영향을 줄까요? 아내와 당연히 누나에게.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가족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시스템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떠한 행동과 말이 내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통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또 다른 양식의 반응을 해오면서 서로가 맞물려 가면서 서로에게 다양한 패턴들이 일어나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원하는 반응을 따라서 우리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씻고 그렇게 갔다면 제 마음 안에 있는 불안 지수가 확 내려가면서 기쁨으로 교회에 갔겠죠? 근데 문제는 아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바닥에 이제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제 안에 역동이 일어나고, 또 아이의 마음에도 역동이 일어나게 되고, 예, 서로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아, 그래서, 이 가족 체계 안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구나.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 체계,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체계 속에서 각자의 태도와 가치, 행동이 다른 모든 이론들이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태도가 있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동. 그래서 이 행동이 결국 누구에게? 자녀에게, 또 내 아내에게, 또 큰애에게 이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상호작용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막내 둘째하고 이제 그런 신랑이 상호작용하는 단계를 통해서 아빠가 점점 이제 속이 이제 끌어올라. 그런 거를 큰애가 보고 있어요. 그럼 큰애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러다간 큰일 날 텐데. 아빠한테 크게 혼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큰애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좀 더 조신하게. 아빠를 자극하지 않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 동생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알아야지. 라고 하는 또 다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가 뭐냐? 바로 우리는 유기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체는 뭐예요? 나중에 도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각자 살아있는 생체다라고 하는, 생명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없거나 생각이 없는 무감각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느낌, 또 생각,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 모두가 가족,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우리는 각기 다른 행동의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마치 이 가족은 모빌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조정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삶의 방식을 일정한 규칙들에 의해 구조화된 상태를 바로 가족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좀 이렇게 손을 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서 사례를 드렸던 그 사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방금 드리는 이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가족 체계 안에는 엄마 아빠의 행동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근데 그 영향을 통해서 자녀들은 엄마 아빠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상호작용을 하면서 반응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 딸은 이 문제가 가족 안에 해결되지 않을 때 계속 끊임없이 반응하는 행동 양식은 뭘까요? 그리고 부모를 통제하는 수단이 뭘까요? 가출하는 거잖아요. 음, 이 가출을 통해서 누구를 조종하고 통제해요? 엄마 부모. 아빠를 통제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 사이를 좋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음, 보이지 않는 그 충성심에 의해서 엄마 아빠 사이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딸이 어떤 삶의 패턴 또 그리고 부모를 조종 통제하냐면은 가출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엄마 아빠는 무엇을 통해서 자녀를 조종하고 통제하죠? 그동안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가 하다고 이 딸이 가출하는 걸 통해서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이 자녀가 더 이상 가출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조종하고 통제할까요? 잘해주는 거잖아요. 잘 애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가져다 주고 필요와 욕구가 무엇인지 물어봐 주면서 그 아이가 이 가정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더 이상 가출하지 않도록 엄마 아빠가 계속 그 아이의 내면을 살피고 조정하고 통제를 하는 거죠. 예. 이러한 삶의 방식이 굳어지잖아요. 패턴화가 되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어린 시절에 이러한 상황이 한두 번으로 끝났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니죠. 계속 반복적인 삶의 패턴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어질까요? 유연해질까요? 굳어진다라고 합니다. 예. 그게 굳어지게 되면 오토매틱하게 자녀는 엄마 아빠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뭘 하게 돼요? 가출하게 돼요. 가출. 또 아, 가출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부모에게 딱 던져지면 엄마 아빠는 자신의 문제는 잘해줘. 냅두고 자녀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과 애정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 구조가 건강하지가 않잖아요. 음, 이러한 가족의 유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엮이는 가정 안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건강한 관계 안에서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장한 채, 기울어진 채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갈등이 일어날 때 이 딸이 이 문제를 풀었던 방식은 가출하는 것을. 이 가출하는 방식이 건강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양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익숙하고 이게 내 삶의 경험이 되고 이게 이러한 가출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 할수록 공동체나 교회나 사역 안에 아니면 가정 안에 갈등이 있거나 불안이 야기가 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떠나가는 거예요. 공갈 협박할 수 있겠죠? 조정 통제할 수 있겠죠? 나 떠나갈 거야. 난 멀리 떠나갈 거야. 나 붙잡지 마. 이렇게 또 조종하고 협박하고 통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상호작용, 이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가족원들의 상호작용이 굳어져서 구체화된 규칙의 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규칙의 합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가출하자. 또 가출하면 우리가 이 아이를 잘해주자. 서로 대화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그 체계 안에는 엄마 아빠 갈등이 일어나면 가출하게 되고 가출한 자녀를 데리고 오면 잘해주는 이런 거가 구체화된 규칙의 합이라고 상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11시 26분인데 조금 쉬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진행해도 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1시에 마치니까 시간이 11시 20분, 30. 조금만 더 진행할까요? 네네. 네. 조금만 더 네네. 진행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가족 체계 안에 계속 가족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족 상호작용하는 이 가족의 체계 안에는 보이지 않는 특성,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가족 안에 갈등이 있을 때 가족은 이 체계는 흔들리잖아요. 왜? 불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안을 경험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그 불안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시죠, 그죠? 저도 아내와 갈등 사이에 이 갈등이 있으면 내 안에 불안이 가중되면 저는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제가 제일 신혼 초에 그리고 한동안 제일 많이 썼던 거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제가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불안해하지 않고 더 이상 안으로부터 자극이 오지 않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이 불안을 제거하고 안정과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족 체계 안에는 이런 불안이라고 하는 이 정서를 경험할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불안이 다른 게 아니라 고통인 거예요. 이 불안이 가중될수록 이 불안의 이 척도가 한 8, 9 이렇게 아주 높게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그 가족 구성원들은 결국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경험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은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분노를 경험하게 돼요. 두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분노와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그 불안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그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 가족 체계 안에 그런 불안을 제거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사실은 가족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는 해요. 자녀는 자녀 나름의 방식으로 그 불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 가족 체계 안에 일어나는 불안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 불안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빨리 내 안에 안정과 균형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 불안을 제거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뭔가 우리의 가정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가족 구성원들 중에는 누군가는 이 불안을 빨리빨리 제거를 하고 안정과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가족 체계 안에 이러한 불안을 제거하고 안정과 균형을 이루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엄마. 대체적으로 권위자, 내지는 엄마, 아빠, 그리고 집안에서 목소리가 제일 힘이 있는 큰 사람. 사람. 예. 그리고 이제 돈의 힘을 가진 사람. 뭐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성장했던 원가정 안에서는 이 불안을 제거하고 안정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 역동을 일으켰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 아버님이세요. 저희 아버지. 예, 자신의 방식으로만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의자는 문제가 해결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그 가족 구성원들이 바라볼 때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 가족 체계는 여전히 역기능적일 수밖에 없고 문제적인 그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체계 안에는 이런 불안을 빨리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이 역동이 빨리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역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숨기는 가정의 모습, 건강한 가정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역기능적이고 건강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권위자 내지는 아니면 집안에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건강하냐, 내면이.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엮이는 가정 안에는요, 그 권위자의 자신만의 생각, 또 자신만의 만족, 그러한 정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지만 다른 가족원들은 어렵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어린 시절 원가정 내지는 현재 가정을 쉽게 한번 찾아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긴장이라고 하는 이 체계가 막 생겨나서 막 흔들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요동칠 때, 때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뭔가 긴장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서로 안에 예민해질 때, 그리고 내 안에 불안이 가중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불안을 처리하고 해결하시나요? 강의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역할을 해봐야지. 그러니까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자꾸. 네, 맞습니다. 다른 데 가서 가르치기만 할 거잖아. 본인의 역할을 찾아야지.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한 4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장님들이 인도하셔서 이제 다른 그 강의는 다 많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역할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나는 이런 역할자야. 이제 다시 모였을 때 조장님이 우리 조에서는 이것을 나눴으며 이런 질문이 나왔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강사님이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강사님 그 어머님이 그 계획을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어머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어머님이 이제 뭐 약국에 심부름을 시키면서 그 보지 않게끔 모면시켰었는데 그 시간들을 어쨌든 본 게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격한 그 충격을 어떤 식으로 그걸 풀어냈었는지 궁금하다고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는 뭐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노력은 있죠. 단 한 가지. 이제 그 상황을 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안에서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위협스럽게 공격적이고, 막 이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하신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어머니도 이제 표현을 못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는 저는, 어쨌든 내 내면 안에는 이제 불안이 가중되는 거죠. 불안이 가중되는데, 그 자체가 제가 힘들고, 어머니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고 몰라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현실 앞에서 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무시. 그러니까 제가 살아남을 수 있던 거는 무시. 그 상황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어머니가 그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공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그때는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쓰이고,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무시하려고 해도 그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문제는 반복이 되니까 점점 내가 처음 느꼈던 그 강도보다 점점 낮아지는, 그게 억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냥 일상적인 그게 삶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시끄럽게 뭔가 큰 소리가 나거나 뭔가 깨지거나 이렇게 해도 그 상황 속에 있는데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상황을 그대로 내가 억압이나 무시나 내가 회피하지 않았고 그 있는 그대로 내가 다 받아들였다면 아마 지금쯤 저는 이렇게 아마 그게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요, 그런 극한 상황이 오면 아이들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어 기제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그 상황에 대해서 눈앞에는 일어나고 들리는 소리지만 부인하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그게 학습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옆에서 일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내 마음에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게 보다는 그냥 그게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불안이 가중되면 내 안에 항상성은 나도 모르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작동들을 만드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생존 본능이겠죠. 네, 살아야 맞습니다. 되니까. 예, 살아야 되죠. 이제 불안함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3조도 못 갈 거라는 왠지 그런 불안감 같습니다. 축하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저희 약속된 시간에는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장님들은, 그냥 질문만 하도록 하죠. 그 조에서 뭘 나눴는지는 하지 말고, 질문만 나누는 거로. 그리고 강사님도 대답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7조까지 다 가고 싶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다양한 질문을 조금 들어야 네. 되니까. 예, 2조 나눠주세요. 질문은요. 예. 그 이제 부모의 영향을 정말 많이 이제 받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영향이 단지 본인이 갖고 태어나는 기질적인 것이 예. 없는지 예. 그런 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런 거 좀 예. 알고 싶어서요. 예. 질문. 네. 네. 일단은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두 가지 전수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 영향력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은 좋은 것도 주지만 좋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준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상처가 부모님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상처가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첫 번째 제일 전수 법칙이고요. 두 번째 전수 법칙은 뭐냐면은 선택과 책임의 법칙이에요. 부모는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부모는 나에게 좋지 않은 환경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좋은 것도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는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 시절에 대부분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고 표현해요.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그 자기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내가 술을 먹거나 도박을 하거나 하는 거는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나에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부모는 나에게 영향을 준다. 근데 그 영향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든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데 울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분노했어요.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조, 예.